자, 여자들이 어떻게 의사에게 썩나 해서 이제 내가 봐야 할 것이 39쪽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장비가 아기를 보호할 겁니다. 자연스러운 출산 과정이 끼어들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방해를 임수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산모를 설득하기 위해서 항상 끌어내리는 곳이 있다. 의사들은 산모들에게 산도를 통과하는 것이야말로 아기가 일생 동안에 겪는 모든 여행 중에서 가장 위험한 여행이라고 말한다. 자연스러운 출산이 허용되는 상황이라면 이 여행이 위험하다는 것은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지만 산부인과 의사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출산을 하게 되면 산도를 통과하는 것이 아기에게 위험한 여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얼마 전에 태아의 혈액 샘플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광학섬유 내시경을 이용해서 여성 자궁 내부에서 빛을 비춘 의사에 관한 보고서를 읽었는데 흥미진진한 내용이었다. 보고서는 일부 의사들이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보다도 멍청아들은 평소에 내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 같아서 흥미롭다. 그 의사는 임상 후에 자궁의 태아경을 삽입한 후에 정렬된 혈관을 막 건드리고 라고 할 때 어디선가 손이 튀어나와서 바늘을 밀어내었다. 나는 그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다고 보고서는 기술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만 아무도 모를 일이다. 정말 아무도 모를 일이다. 분명히 그 아기는 태아경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기계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면 의사의 행동보다는 아기의 행동이 훨씬 현명하다. 그 의사가 사용한 처치는 태아의 사망, 임신 후기의 영수 부족, 자궁 출혈, 자궁 내벽의 상처, 감염 타 기관의 천공, 그리고 심리적인 장애까지 유발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증상들은 여태까지 실제로 관찰된 결과들이다. 게다가 강한 빛은 태아의 눈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도 있다. 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연구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없어도 잘 지낼 수 있는 새로운 도구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의료기술은 다른 분야의 도구 생산업자를 매우 빠르게 추월하고 있다. 의료기술과 다른 분야의 기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새 핫도그 조리기로 손해를 끼쳐봤자 소시지 한두 개를 태우는 것에 불과하겠지만 태아경과 같은 설비는 엄마와 아이의 몸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방법으로 핫도그를 만들고 싶다는 욕구를 가진 여성들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엄마나 아기를 실험하기 위해서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사용하는 의사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 장비를 사용하는 비율은 정상적인 병원뿐만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큰 위험성을 가지게 되어진다. 위험성이 두 가지 타입의 감시 장치의 공통된 위험 가운데 첫 번째는 이미 간단하게 언급한 바 있다. 측정을 정확하게 하려면 산모는 등을 대고 누워야 하므로 사실상 거의 움직일 수가 없다. 이 자세는 산소와 영양이 태아에 공급되는 것을 방해해서 아기의 뇌에 손상을 일으키거나 때로는 아기를 죽게 만들 수도 있다. 자궁과 태아의 무게가 산모의 장골 동맥의 폐색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 태반에 공급되는 혈액이 감소되어 출산 전의 위험한 순간에 태아에게 산소의 영양이 제대로 공급될 수 없게 만든다. 산소량 부족으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감시 장치를 사용하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도 3배나 많은 질 검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 간호사, 인턴, 레지던트들이 연속적으로 행하는 질 검사들로 인해서 아기를 분만한 후에 산모가 감염될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 감시 장치를 사용한 여성들의 감염률이 감시 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의 감염률보다도 약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 장치를 통해서 외부 감시 장치 등등으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질병을 만든다라는 거죠. 맥버틴의 관한 보고서는 그 약이 출생 시 기형을 처리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애틀란타에 있는 질병통제센터의 호세 카르데로 박사는
출생 사례 25만 건을 연구한 다음에 사지 결손이나 뇌가 두개골 외부에 형성되는 것과 같은 파괴적인 기형을 벤덱틴과 연관짓게 되었다. 다른 연구에서도 임신 첫 12주 동안에 벤덱틴과 연관짓게 되었다. 다른 연구에서도 임신 첫 12주 동안에 벤덱틴을 복용한 산모에게서는 1000명당 5명의 아이가 기형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살리도마이드의 경우는 그 약을 복용한 산모의 20%가 기형을 출생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다. 그에 비하면 벤덱틴 복용자의 기형아 출생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기형아 출생 확률이 낮다는 사실은 매우 해롭게 작용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확률이 낮기 때문에 식품의약국에 이 약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약품 때문에 출생 시에 이미 나타나는 기형을 일컫는 기형 발생이라는 의학 용어는 굉장히 추악한 단어이다. 이 말은 라틴어의 테라토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테라토는 괴물이라는 뜻이고 이 용어가 가진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괴물의 탄생이라는 뜻이다. 임신 초기에 복용하는 일부 약물이 태반 장막을 통과해서 태아에게 손상을 입히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충분히 많다. 또 다른 얼마나 많은 약물들이 태아에 손상을 유발하는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위험성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지 않은 한 의사들은 임신한 여성에게 어떤 약물도 처방해서는 안 된다. 나는 신중한 여성이라면 메스꺼움 같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기형을 유발할지도 모를 물질을 처방하는 의사들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정당한 의료란 치료의 이득과 위험성을 가늠해보고 환자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한 후에 이득이 위험을 초과할 경우에만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치료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위험성이 크군요. 아기가 죽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임산부가 병원을 가는 택시 안에서 아기를 낳게 된다면 자신의 행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다. 비록 택시 운전사가 출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 운전사 덕분에 산부인과 의사가 임산부에게 적용하는 무의미하고 위험하고 불쾌한 처치를 받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 말이다. 만약에 갓 엄마가 된 이 여성이 똑똑한 사람이라면 택시 운전사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한 다음에 병원 응급실 전원을 내려놓고 택시로 돌아와서 아기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우선 이 여성은 택시를 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건강한 엄마가 아기를 낳기에 좋은 최적의 장소는 병원이 아니라 집이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 병원에 가지 않겠다던 산모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집으로 왕진을 오는 의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집에서 자연수술을 하는 경우에 벌어질 위험을 어찌나 설득력 있게 납득시켰던지 임산부들은 치료에 겁을 먹고 병원의 보호를 받아들이게 된다. 병원에 가기는 꺼림칙하지만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예비 엄마가 집에서 아기를 낳겠다고 고집하면 의사는 아마도 허리를 곧세우고 자세를 고쳐 앉으며 아기가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니겠죠? 오랫동안 지켜봐온 경험에 따르면 병원에서 자기네 재량껏 시행할 수 있는 경이적인 의료 기술을 무언가가 잘못된 경우에 대비해서라며 환자에게 강매하는 의사들의 능력은 축제에서 노점상들이 물건을 파는 기술만큼이나 숙련되어 있고 또 그만큼 기만적이다. 또한 집에서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하는 의사들의 경고가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왔다는 것도 상인이 이 속을 차리는 것만큼이나 명백하다.
여러분이 반짝이는 병원 복도와 빛나는 하얀 시티에 대해 지녔던 기존의 견해와는 일치되지 않는 이야기일 것이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놀라울 정도로 깨끗해 보인다는 점은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어찌나 병균이 우울되는지 입원 환자 어프로는 입원 당시에 없었던 새로운 병균에 감염이 된다. 그 결과 환자들의 입원 기간은 평균 일주일가량 늘어난다. 매년 150만 명의 환자들이 병원에서 새로 감염이 되고 그 중에서 1만 5천 명이 사망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20일 동안 실험한 비슷한 연구에서도 입원 기간 동안 아기를 21%가 새로운 병원균에 감염이 되었다. 병원 신생아실에 있는 미숙아들도 오히려 그 아기들을 잘 돌봐줘야 할 기술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밀폐된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미숙아에게 압축 산소를 과잉 공급하면 미숙아 망막증이 으로 부분 혹은 전체 실명이 된다. 또 인큐베이터의 보온기 때문에 1도 화상을 입는 아기들도 있다. 나는 또한 이론적으로 임질 검역을 먹여준다고 알려진 질산은을 신생아의 눈에 대는 처치 때문에 이런 처치를 하지 않는 나라보다 미국은 난시와 근시 발생률이 더 높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아기 눈의 질산은을 대도 안전하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지만 아직도 많은 주에서는 이 처치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일부 종교에서 원죄를 말하는 것처럼 현대어에서도 원죄 개념이 있다. 원죄. 임신한 여성이 있으면 의사는 그 여성이 임질에 걸렸으리라고 가정하고 행동한다. 의사는 병력을 엄마에게서 알아보지 않는다.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에게 직접 물어보는 대신에 이미 감염되었으리라고 가정하고 아기 눈에 질산은을 떨어뜨린다. 아기가 정말로 임질 안염에 걸렸다면 페니실린이나 강력한 항생제를 써야 하므로 어차피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인데도 말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질산은은 아기에게 해로울 수가 있다. 출생 후 6개월 사이에 누간을 막아버리거나 그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신생아가 볼 수 없도록 만드는 화학적인 결막염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하지만 의사들은 어차피 며칠 동안 신생아가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아무 거리낌 없이 질산은을 투여한다. 그들이 그렇게 믿는 이유는 그들이 본 모든 아기들의 눈에 이미 질산은이 투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집에서 태어난 내 손녀는 질산은 투여 처치를 받지 않았다. 질산은 투여. 자, 의사들이 병원에서 얻은 감염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조차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병원의 지출 구조를 조사한 어느 연구는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액수의 10%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충분히 자주 손을 씻지 않은 의사와 간호사들의 부지런 태도 때문에 한 환자의 병균이 다른 환자에게 전염이 되고 병원의 청구서를 보면 온갖 일회용품 항목이 다 나와 있다. 일회용품 비용이 가득한 청구서는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물건들이 무균 상태이고 깨끗하다는 확신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 의사와 목 주위에서 달랑거리는 청진기는 한 환자의 맨살과 접촉한 다음에 중간 살균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다른 환자의 맨살에 그대로 닿게 된다. 그리고 음식에 관한 문제도 있다. 나는 병원 식당 직원에서 전파된 전염성 간염이 환자들에게 발병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환자들은 자신들에게 제공된 음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바이러스와 함께 먹었던 것이다. 당연히 이런 병원균 모두가 산모에게 위험하다. 자, 이렇게 병원의 의사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주치와 가정출산의 위험성, 대병원 출산의 특징적인 위험성에 관한 토론을 벌이라는 얘기는 물론 아니다. 하지만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증거를 들어서 집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그의 면전에 몇 가지 이야기를 던져줄 수가 있다. 출산 2,000건 가운데서 그 중에 절반은 집에서 낳은 아기의 경우였는데 위스콘신 여발달센터에서 결과로 두드러진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들 가운데서 30명이 출생 시에 상해를 입었는데 집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었다.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들 가운데서 52명에게 인공호흡이 필요했는데 집에서 태어난 아기들 가운데 인공호흡이 필요했던 경우는 14명 뿐이었다. 인공호흡.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들 가운데서 6명이 신경손상이 있었는데 등등 이렇게 태어난 아기들의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다. 이 같은 통계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의사들은 계속 집에서의 출산을 헐뜯는다. 미국 내의 가정출산과 병원 출산에 대한 전체적인 적당한 통계는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거네요. 병원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바뀔 가능성도 더욱 크다. 산모는 퇴원하면서 다른 아기를 데리고 가게 될지도 모른다. 가끔 이런 실수가 법정 소송으로 가기도 하지만 많지는 않다. 병원에 있는 동안의 엄마들은 아기를 볼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자기 아기인지 아닌지 알아차리거나 증명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최고라는 병원들에서도 신생장결방에는 부주의하고 비효율성 때문에 엄마와 아기 모두 위험에 처해 있다. 산소와 일산화탄소를 이송하는 간이 실수로 바뀌는 사람이 사망하여 연결하여 출혈을 일으킨 경우도 있다. 이런 모든 위험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죽도록 굶주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음식이 영양학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음식들이 너무나도 맛이 없어져 환자들이 먹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환자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는지 확인하는 사람도 없다. 영양실조. 보스턴의 어느 대학병원에서 외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단백질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22에서 50%가 영양실조라는 사실이 발견이 되었다. 영양실조는 나이 든 환자들에게 흔한 사망 원인이었다. 이렇게도 그렇네요. 물론 병원마다 안전성과 질이 다르지만 더 나은 병원이라고 해서 매우 양호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자, 이렇게 피해를 경고하는 일에 의사가 확실하게 경고하는 합병증 가운데 하나는 탯줄이 아기의 목에 감길 가능성이다. 의사는 그런 사고가 생기면 아기가 몇 분 안에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아기를 낳아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의사가 말해주지 않는 사실도 있다. 아기 목에 탯줄이 감겨 있는 것은 몹시 흔한 일이며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아니면 여러 번 감겨 있다고 해도 그다지 위험하지는 않다. 그렇지만은 진통제와 마취제 또는 그 밖의 여러 가지 처치를 사용하는 병원에서 부모를 할 때는 탯줄이 아기에게 압착되어 있으므로 그런 사고가 심각한 위험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아기 목에 탯줄이 감기는 것은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집에서 아기를 낳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 의사가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용하는 그 밖의 수많은 위험성에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비위생 같은 거 이야기도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치적인 예방절제술이 사람을 황폐화시키는 특성을 생각해보면 처음으로 대한치료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기까지 거의 90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이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절제술, 또 다양한 수술적인 방사적인 치료들도 생존율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보다도 암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유방암 사망률에 대해서 산부인과에 참 이렇게 재판 유방절제술을 받은 후에 그 후유증이
어마무시하더라. 유방암. 자, 외과 의사의 이런 문제들이 의료 사고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거군요.